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조선의 찬란한 태양이 저물고 시작된 피의 계절입니다. 성군 문종의 고독한 죽음 이후 수양대군이 휘두른 섯을 퍼런 칼날이 새겨넣은 비극의 기록, 계유정난을 다룹니다. 유교적 가치인 충과 의가 권력을 향한 뒤틀린 욕망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탐욕의 변곡점이 한 소년 왕의 삶을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450년 조선의 하늘을 눈부시게 밝히던 거대한 태양 세종이 그 찬란한 빛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대지는 주인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태양의 뒤를 이어 이 땅을 비춰야 할 새로운 빛, 문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를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갈피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 너머에는 세종조차 감탄하게 했던 천재적인 군주의 면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종은 무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자로 머물며 완벽에 가까운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백성의 삶을 바꾸는 실용과 혁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는 직접 구리통을 깎아 빗물을 담고 그 양을 숫자로 기록하는 실험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와 장영실을 비롯한 당대 최고 기술진의 손길을 거쳐 세계 최초의 표준 추구기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천재성은 국방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빛났습니다. 조선의 최종 병기라 불리는 화차를 직접 설계하고 개량하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방패를 견고히 다졌습니다. 만약 그에게 충분한 시간과 건강한 육체가 허락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성하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군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종을 향한 지독할 정도의 효심이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자 문종은 국기를 끊고 실포하며 예법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몸소 지켜나갔습니다. 이미 세자 시절 대리청정을 하며 국정에 에너지를 쏟아부어 쇠약해진 몸에 3년상이라는 가혹한 고행이 더해진 것입니다. 문종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용포는 주인을 잃은 듯 헐거워져 갔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종기와 괴로가 겹치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1452년 조선의 법궁 경복궁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년 4개월, 준비된 성군 문종의 시간은 너무나 허무하게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9살이라는 한창 나이에 마주한 죽음 앞에서 문종을 가장 괴롭힌 것은 자신의 명줄이 아니라 이제 겨우 12살이 된 어린 아들 단종의 앞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인 현덕왕후도 할머니인 소헌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나 구중. 궁궐 속에 어린 왕을 지켜줄 어른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문종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를 침소 깊숙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신들의 손을 꽉 잡고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린 세자를 지켜달라. 그것은 지엄한 군주의 명령이라기보다 홀로 남겨질 자식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문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조선의 시스템은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왕은 너무나 어렸고 그를 보필하기로 약속한 원로 대신들은 왕권을 압도할 만큼 지나치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밖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유능하고 야심만만한 숙부들이 늑대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은 범상치 않은 존재감을 뿜어내며 이미 권력의 추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즉위는 곧 권력 지형도가 송두리째 재편됨을 의미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실권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었다는 명분 아래 대신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을 수호한다는 대의명분을 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결정권이 적힌 종이에 미리 점을 찍어 왕에게 올린 뒤
제가만 받게 하는 황표 정치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군주의 절대적 권위는 한낱 형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늑대들의 시간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이는 단연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형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신의 사절을 인재들의 집합소로 탈바꿈시키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양대군 앞에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기이한 천재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 그는 태어날 때부터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칠삭둥이였기에 몸집이 작고 볼품이 없어 집안에서조차 큰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도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마른 벌판에 떨어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늙은 호랑이 김종서가 지키고 있으나 진정한 용이 되시려면 먼저 그 목을 치고 늑대들을 길들여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수양대군의 가슴속 깊이 숨겨진 야망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기이한 책사의 안목에 감탄하며 그를 자신의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한명회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무사들과 책사들을 수양대군의 아래로 집결시키기 시작했고 훗날 살생부라 불리게 될 치밀한 명단을 작성하며 조선의 새로운 권력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수양의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누가 수양의 칼날 아래 사라질 것인가. 한명회는 한 장의 종이 위에 피의 숙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한양의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 시각, 수양대군은 마침내 가슴속에 품어온 야수의 발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한명회가 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소수의 정예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사적인 방문을 핑계로 김종서를 대문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대감께 함께 읽어들릴 서신이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것은 곧 닥칠 참혹한 숙청의 신호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온 노장 김종서에게 수양대군은 준비한 서신 한 통을 건넸습니다. 김종서가 희미한 달빛 아래 서신을 읽으려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찰나 수양의 수하이자 괴력을 가진 장사 이응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던 노장은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진 직후 한양 곳곳에서는 살생부에 따라 또 다른 늑대들이 먹잇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하여 문종의 유지를 받들며 소년 왕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이 궁궐 문을 넘어서자마자 수양의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 마당은 신하들이 흘린 뜨거운 피로 물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을 뒤로 숨긴 채 어린 조카 단종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김종서 일당이 모반을 꾀하려 했기에 자신이 종친으로서 이를 사전에 진압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제 겨우 12살이었던 소년 왕은 숙부의 몸에서 풍기는 피비린내와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그 자리에서 수양대군을 영의정 부사로 임명하며 사실상 국정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계유정난입니다. 어지러움을 평정한다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지만 그 본질은 왕관을 향한 숙부의 잔인한 찬탈극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형식을 빌려 마침내 용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세조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세종과 문종의 깊은 은혜를 입었던 지편전 학사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임금은 오직 한 명, 영월의 차가운 곳으로 쫓겨난 어린 단종뿐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훗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될 이들은 1456년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장에서 세조를 시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를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비극적인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거사 직전 함께 뜻을 모았던 동료 김질이 권력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세조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밀고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조선의 충신들은 역적의 멍에를 쓴 채 차가운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성산문을 비롯한 주동자들을 직접 국문하기 위해 궁궐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세조가 성산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과인을 배반하려 하느냐? 이때 성산문의 대답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서슬퍼런 일갈로 남았습니다. 그는 세조를 결코 전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조를 향해 낮게 은조이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낱 찬탈자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전왕의 신하이지 나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나리가 준 녹봉은 하나도 먹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모두 가져가십시오. 실제로 그의 집을 조사해보니 세조가 즉위한 날부터 내린 녹봉이 단 한 톨도 손대지 않은 채 먼지 속에 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더욱 경노하여 달궈진 쇠로 살을 지지는 잔혹한 형벌을 명했습니다. 시뻘건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성산문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세조를 비웃으며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궈라고 소리쳤습니다. 세조가 그 재능을 아껴 끝까지 회유하려 했던 박팽년의 절개 역시 눈부셨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에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나를 임금이라 부른다면 살려주겠다며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세조에게 보내는 모든 답장에 신하를 뜻하는 신이라는 글자 대신 클거자를 써서 자신은 결코 세조의 신하가 아님을 문자로써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세조는 사육신과 그들의 일족에게 거열형이라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수레의 팔다리를 묶어 찢어 죽이는 이 잔인한 처형 앞에 조선의 대지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육체는 찢기고 가문은 몰락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도덕적 승리의 깃발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권력은 세조가 가졌을지언정 역사의 정당성과 백성들의 진심 어린 존경은 오로지 사육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던 수레 위에서 성산문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채 독야청청하리라. 온 세상이 하얀 눈, 즉 세조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조차 자신은 홀로 푸른 소나무가 되어 끝까지 지조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사육신의 처절한 죽음은 도성 한양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나 그 비극의 파장은 세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1457년 세조는 자신의 어린 조카를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의 깊은 오지인 청령포로 유배 보낼 것을 명합니다. 청령포는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편은 험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 사실상 지붕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17살이 된 소년 단종은 그곳에서 홀로 외로운 달빛을 벗삼아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단종은 영월의 험한 바위산에 올라 아버지가 잠든 한양 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시로 읊었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짝을 잃고 산중을 헤매노나 밤마다 잠들려 해도 잠 이룰 수 없고 수없이 해가 바뀌어도 끝없는 이한이여. 피눈물 나는 봄 골짜기에 지는 꽃만 붉구나. 소년의 피 맺힌 슬픔이 담긴 이 시조는 영월의 강물에 스며들어 오늘날까지도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십니다. 1457년 10월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기 위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임금이었던 소년에게 사약을 내린다는 것은 집행하는 이들에게도 차마 마주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은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통곡했습니다. 단종은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담담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고 있는 금부도사를 오히려 위로하며 조선 군왕의 고귀한 품위를 잃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7살 소년의 생명은 그렇게 허무하게 꺼져갔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인류는 철저히 짓밟혔고 조선 왕조의 가장 고결했던 혈통 중 하나는 차가운 영월의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풍경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소년 왕의 시신은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역사는 한 명의 의로운 인간을 기록합니다. 바로 영월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그는 충을 행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며 한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선산에 매장했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조선의 도덕적 심장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혔습니다. 정통성을 가진 왕을 죽이고 찬탈한 자리에 앉은 세조는 평생을 죄책감과 업보의 그림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악성 종기가 온몸을 덮었고 고름이 차오르고 살점이 짓무르는 통증 속에 절대 군주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조카의 환청과 죽어간 충신들의 원망은 그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468년 세조는 지독한 피부병과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을 뒤로한 채 50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난 폭군이 아니었듯 수양대군 역시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뒤틀린 욕망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모시키는지, 그리고 그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오래도록 역사에 흉터를 남기는지를 계유정나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왕이 흘린 피는 단순히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세조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기묘한 단명과 비극의 씨앗이 되었으며 조선 사대부들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월의 달밤, 소년 왕은 그렇게 져버렸지만 그가 남긴 슬픈 시조와 어몽도의 충절은 강물을 따라 흘러 역사의 영원한 기억 속에 박제되었습니다.